이거는 이 스피커는 이제 대강당에서 할 때는요 소리가 굉장히 울려서 녹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에서 음성이 하나 있으면은 듣는 사람이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했고요. 지금 책에 프린트된 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동안 이제 그 PPT를 보내고 나서 제가 또 계속 만지고 새로운 정보들을 또 계속 공부하고 해서 그래서 책하고 지금 제가 할 거가 좀 달라질 건데요. 여기 얘기한 대로 인간의 상상력과 미래의 인문학 또는 미래 인본주의 그런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 시민 강좌가 익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전라북도의 장점 그런 부분도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휴식할 즈음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이제 그 화장실 갔다 오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지금의 어떤 그 문명의 전환의 시기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오고 있느냐고 이제 묻는다면은 정말로 몇만 년 만에 오는 전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만 년 만에. 아니 어쩌면 몇백만 년 만에 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화론에 의하면은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릴 만한 직립보행 유인원이 나온 지가 600만 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 그 분야에서 직접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건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0만 년, 굉장히 영리한 사피엔스가 나온 거는 한 200만 년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원숭이도 도구를 사용을 하잖아요. 원숭이도 도구를 사용하는데 까치 날아올라서 돌멩이를 떨어뜨리는 조개를 떨어뜨려가지고 깨서 먹는 그런 새들도 있고. 그래서 도구는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어요. 인간이 사용을 하다가 이제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도구를 사용하다가 이게 이제 인간의 간략한 역사를 한번 마인드맵 도표 하나로 만들어 본 건데요. 그러다가 뭐 인간이 되기 전에 처음에 세포였겠죠. 세포에서 출발을 해서 다세포가 되고 유인원이 되고 자의식이 생기고 자의식은 유인원 전 단계, 그러니까 강아지들 중에서 약 2종류가 거울을 보여주면은 그 거울에 있는 강아지가 자기라는 걸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제가 실험을 해봤더니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는 좀 멍청하더라고요. 거울을 보여줬더니 한참 동안 보여줘도 계속 거울을 보고 짖어요. 그러니까 키우는 강아지 중에서 거울을 보고 그게 자기라고 인식하면 굉장히 영리한 강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강아지 종류 중에서 딱 2종류가 그것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거울 속에 있는 개가 자기라는 걸. 혹시 집에 있는 강아지가 거울 속에 있는 그 자기라는 걸 인식하면은 꼭 이렇게 동물농장 이런 데 연락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귀한 강아지입니다. 그렇게 자의식이 생기고 도구를 만들고 그리고 뭐 이제 어떤 설에 의하면은 우리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기를 먹으면서부터 머리가 더 좋아졌다 이런 설도 있고 최초의 무기는 창이었다고 하거든요. 창. 끝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이렇게 뭐 멧돼지나 매머드나 이렇게 잡았던 창. 그리고 뭐 종교라는 것도 발명이 되고 무엇보다도 문자가 발명되면서 문명이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종교, 문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도시국가와 제국 같은 게 만들어지게 되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 도시국가와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물물교환으로 충분히
모든 게 가능했거든요. 화폐 없이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소금이 많은 지역에서는 소금을 많이 주고 사슴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사냥꾼하고 소금하고 그 고기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 사냥꾼은 예전에 사슴이 굉장히 많았다고 쳤을 때 소금 한 줌에 사슴 2마리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가격이 굉장히 주관적이었죠. 주는 사람 마음이었던 거죠. 엿장수맘이라고 하죠. 엿장수맘. 그러다가 점점점 조직화되고 도시화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서로 조정이 되죠. 그게 조정이 돼서 이제 화폐가 생기고 모든 물건이 어떤 가격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최초의 장사라는 것, 기업이라는 것, 그 장사꾼이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식 자본주의에 굉장히 300년 동안 세뇌당해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는 그게 박애정신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박애정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물건을 잘 썼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거를 전달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다가 밥도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짊어지고 간다고 쳐요. 뭔가를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자기 집안이 생활을 해봐야 되고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서 가격을 매겼는데 초기에 장사꾼들은 뭔가 마진을 많이 남겨서 저장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답니다. 아예 그것을 자본을 축적한다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 전통이 언제까지 그랬냐면은 우리가 개성상인이라고 하잖아요. 개성상인. 그 고려의 뭐 송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성상인. 그리고 이 개성상인의 전통이 또 일본에까지도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한 82% 정도가 물려받지 않은 자수성가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26%인가 28%인가 그래요. 대부분 80% 뭐 7, 80%가 물려받은 부자고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완전히 우리나라랑 비율이 달라요. 정반대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장사라는 것이 박애정신에서 시작했다라는 전통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일본에. 그래서 일본의 그 3대 경영의 구루 중에 마쓰시다 또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마쓰시다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업인한테 금기시했던 게 뭐였냐면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것이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이 그걸 투자를 해버린다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부도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경제인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사서 값 올려서 되팔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냐면은 자본을 축적하기 너무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초의 기업이 시작됐던 그런 이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초의 기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어떤 문명의 혜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기업인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맨 처음에 출발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서양에서 들어온 자본주의 때문에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이 아시아 쪽의 자본주의까지 타락을 해버린 거죠. 거기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기본적으로 박애정신에서 출발을 했고 박애정신이 없으면 이제 망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반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다시 원래대로 그 어떤 목적대로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몇백만 년 또는 몇만 년 만에 오는 흐름이다. 지금의 이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 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 또 하나가 인간을
우리 인간이 예전에 콜럼버스 얘기를 하면은 그게 좀 정리가 잘 되는데요. 콜럼버스가 이제 금을 찾겠다고 스페인에서 엄청난 투자를 받아가지고 대항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찾은 섬이 그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작은 섬이었는데 그게 인도인 줄 알고 그거를 그 인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인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처음에 발견했던 섬에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전체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200명 정도라면 그 섬에 그 사람들이 200명 정도라면 일을 하는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고기 잡으러 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나머지는 가끔 산에 가서 과일 따고 그렇게 해서 먹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그래서 그러면 그 두세 명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그 전체 주민을 다 먹여 살리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그 바다에 가서 힘겹게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일하더래요. 두세 명이. 그럼 나머지 290명, 297명은 뭐 하죠? 거의 대부분 놀았다는 겁니다. 놀면서 어떤 축제하고 뭐 만약에 종교가 있다면은 뭐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문화를 누리면서 놀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콜럼버스는 뭐 때문에 갔죠? 금을 파기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섬에. 그래가지고 총칼이 있잖아요. 총칼. 그래서 노동자들을 착출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죽여요. 몇 명 죽이면 사람 무서워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일제 징용당하는 거랑 똑같죠. 뭐. 그래서 그 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래가지고 막 교회도 세우고 막 그렇게 하죠. 그 섬에다가 애기 안 낳기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섬에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애를 낳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애가 나오는 순간 노예가 되니까. 그래서 자살은 할 수 없고 이제 아주 그 소극적인 최소한의 투쟁이죠. 자살은 할 수 없고 그냥 애를 안 낳는 걸로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을 파내죠. 그리고 이제 더 큰 섬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콜럼버스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경제 성장 없이 우리는 뭐 행복할 수 없는가 뭐 이런 제목이었던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경제 성장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이렇게 월급을 받고 하는 이게 문명이 사실은 겉보기에는 화려해졌죠. 그죠? 이런 어떤 모닥불보다는 이 형광등 이런 게 굉장히 밝고 좋잖아요. 연기도 안 나고. 그랬는데 인간의 행복도를 거시적으로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원시 부족 사회에서 계속 불행해져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불행해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은 그 도표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면 좀 더 편하겠는데요. 여기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네. 네, 이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나라가 자동화 지수 1위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노동자 대비 산업 로봇의 비율을 하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한국이. 로봇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025년까지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로봇이 늘어나는 국가라는 거죠. 가장 빠른 속도로. 실업률이 늘어나는 아주 신기록을 세울 겁니다. 한국이 앞으로.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라는 개념으로만 보게 된다면 굉장히 불행감이 드는 거죠.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발상을 바꿔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 문명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있어서 원래 인간은 일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 일하지 않는 존재였던 거예요. 콜럼버스의 그 섬에서도. 그럼 자, 원시부족사에서 그 사냥꾼들이죠. 두세 명에 200명 중에 두세 명이면 그러니까 1, 2%예요. 일하는 사람 1, 2%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 나머지 과일 따고 가재 잡으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주로 여성들이 그런 걸 했잖아요. 채집을 했잖아요. 물고기 잡고 조개 줍고. 그게 일이 아니라 놀이였어요. 놀이 개념이었어요. 놀이 개념. 그런데 그 사냥꾼들이 조금 이제 무서운, 그러니까 멧돼지를 잡는 건 사실 좀 어렵잖아요. 멧돼지가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고기는 먹어야 되잖아요, 가끔. 또는 뭐 큰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거나 바다에. 그런데 그 사냥꾼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냥꾼들이 1, 2%의 사냥꾼들이 200명 중에 원래 옛날 부족 사회는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단위였단 말이에요. 200명 중에서 두세 명의 그 사냥꾼들이 그걸 일이라고 느꼈을까요? 놀이라고 느꼈을까요? 일이라고 느낀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위험을 느꼈을 때. 그때 이제 의무감이 들겠죠. 아, 내가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부족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의무감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뭔가 참으면서 하는 것. 원래 우리 일이라는 개념이 그거 아니에요. 월급 받기 위해서 참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조사해보면요. 95%가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5%만 나는 내 취미가 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렇게 직장인들 조사해보면. 5%만 취미가 일이 되고 나머지 95%는 돈 벌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일한다는 게 뭔가 참는 거거든요. 근데 원시부족사에서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더라도 그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긴 있어요. 위험을 느꼈을 때. 과연 이 위험을 내가 감수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근데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거든요. 그래서 사냥감을 가져와요. 놀라운 건 가져와서 고기를 다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잡은 사람이나 그 고기를 잡아온 사람이나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이나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나눠 먹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거북이를 잡아왔다 사냥꾼이. 그러면 이제 등딱지가 남잖아요. 그거를 사냥꾼 집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뭐는 있었냐면은 마음껏 자랑하게 해줬어요. 자랑하게는 해줬어요. 기념해주고 박수는 쳐줬어요. 우리 부족을 이렇게 먹여 살릴 고기를 잡아와서 너무 고맙다. 이거 박수 쳐주고 자랑하게 해주고 그리고 멋진 가면을 만들어서 씌워주고 그런 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하면은 요즘에 왜 아너 소사이티라고 그래가지고 1억 이상 기부하면은 거기 이름 올려주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마진을 남기고 자본을 축적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걸 생긴 것, 그 개념이 생긴 것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원시부족사의 그리고 예전에 그 또 추장의 자격. 이거 참 재밌었는데. 한 부족의 추장이 되려면, 그러니까 예로부터 좀 암기력은 좀 중요했는데, 추장이 되려면, 그 전체 부족의 가정 내에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집 아들딸이 몇 살이고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몇 개 있고 밥그릇은 몇 개가 밑에가 빵꾸가 났고 몇 살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집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였고 그 조상 때까지 거의 다 암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추장들은. 그래서 그 암기하기가 되게 힘들었겠죠. 그죠? 특히 숫자 같은 건 암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디언 영화를 한번 잘 보세요. 보면 추장들이 목에다가 뭘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승문자라는 거예요. 키프라고 그래요. 키프. 거기서 각 가정의 경제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매듭 지어가지고 문자로 기록을 해놔요. 새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딸이다 그러면 딸이 태어났다고 여기다가 묶어요. 자기도 가끔 까먹거든. 그래서 우리 부족이 어떻게 살지 이거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키프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당시에 문자였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라는 것은요. 그 권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사실 조상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옛날에 지도자라는 것은. 얼마나 하기 힘들었겠어요. 모든 걸
그 자기 권역 내의 모든 사람들의 거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좀 머리가 좀 좋았겠죠, 그죠? 근데 그 추장이 젊었을 때는 뭐를 했을까요, 주로? 사냥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사냥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전략을 잘 세워야 했기 때문에 머리가 나쁘면은 사냥을 못 해요. 사냥 나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추장이 될 수가 없지. 나가서 이미 죽었으니까. 동물한테 상해를 당해서 이미 죽었으니까 추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그 경력을 쌓아가지고 한 마을의 추장이 됐던 거였어요. 왕이 됐던 거였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지금 뭐 중국이 그런 식으로 지도자를 키운다고 하는데 어쨌건 그 예전에 그런 추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뭘 알겠어요. 중국 너무 인구가 많은데 잘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원래대로 인간이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약 2080년 정도 50년 이내에 우리 지구상에서 불어닥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원래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놀고 즐기고 축제하고 그리고 그게 너무 지겨워서 사냥을 나가는 거였어요. 노는 게 너무 지겨워서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거였다는 것이죠. 왜 자기는 그게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인간 사회에서는. 일은 나중에 발명된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참고 그게 이제 그 300년 전에 시작했던 그 은행의 역사가 300년이 됐거든요. 돈을 쌓아두기 시작한 게 물론 그 전에도 뭐 항아리에다 돈을 집어넣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은행이 출발한 게 300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일자리는 놀자리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100%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지금 구글같이 서양에서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사원들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 회사에 일을 하러 오느냐 아니면 놀려고 오느냐 그러니까 재밌어서 오느냐 돈 벌려고 오느냐를 물어봤을 때 과연 몇 대 몇이 나올까요? 지금 2017년에도 좋은 회사일수록요 나 이 회사에 재밌어서 나오지 돈 벌려 나오는 거 아니다라는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좋은 회사이고 그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그 회사가 안 망합니다. 왜냐? 인간의 상상력은 재밌을 때만 나오니까 그래요. 자, 이 꼬마 얘기를 한번 보죠. 이 꼬마가 이제 그 영재발굴단에서 모차르트의 환생이라고 알려진 막 작곡을 하는 친구인데 머릿속에 10,000개의 방이 있어요. 거기서 좋은 멜로디가 나와요. 그 안에서 노래를 꺼내서 그걸 잡아서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인터뷰하는 촬영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지금 좀 작곡을 좀 해봐. 이래요. 그랬더니 고개를 숙이면서 한다는 말이 그 방문은 언제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을 때 열려요. 재미없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작곡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재미가 없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빠른 창의성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해요. 왜 망하냐면은 모든 정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게 인터넷 이후의 이 세상이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센서가 발달하게 되면 사물 인터넷이 깔리는 것이고 사물 인터넷이 깔리다 보면은 우리가 이메일을 주고받다 보면은 거기서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 데이터를 생각하는 기계, 컴퓨터를 한 대만 있다가 이 여러 대를 컴퓨터를 우리 뇌세포 조직처럼 막 묶어 놓으니까 얘네들이 마치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의 출발이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인공지능한테 가게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고양이하고 개를 구분하는데 6,000장인가 6천만 장인가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개의 사진을 6,000장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6천만 장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자기 애완용 개와 강아지의 얼굴을 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의 6천만 장을 공부했더니 드디어 개하고 고양이를 구분하기 시작하고 이제 오해 없이 사진을 판독하게 되는 때가 이미 와버렸죠.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동양인들의 얼굴을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을 무작위로 섞어가지고 사람 얼굴을 알아맞히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 알아맞혀 주게 하고 사람한테도 알아맞추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의 적중률이 거의 뭐 20, 30%인가 30, 40%밖에 안 나와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이 중에서도 지금 일본 분처럼 생긴 분이 있어요. 또 중국풍인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알아맞추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 성적이 동양인을 무작위로 섞어놓은 상태에서 국적을 맞춰라 했을 때 성적이 인간의 2배가 나옵니다. 60%에서 70%를 맞춰요, 인공지능이. 사람 얼굴 알아보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인간은 절대 그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이미지를 판독하고 이미지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그 능력이 거기까지 왔고, 인공지능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개코 있죠, 개코. 개가 냄새를 맡는 것을 능가했어요, 이미 인공지능이. 전자코가 있어요, 전자코. 그럼 개가 인간이 냄새를 맡는 능력의 몇 배인 줄 아세요? 저는 처음에 한 9배쯤 되는 줄 알았어요. 60배래, 60배. 개가 냄새를 잘 맡는 능력이 인간의 60배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미 전자코가 능가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자본주의도 분명히 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이 변하게 돼요. 그게 오고 있고, 그것을 저는 낙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낙관적으로 봐야 재밌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를 낙관적으로 봐야지 거기서 아이디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후진국이 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지금 망가지고 있고, 좋은 특허, 벌써 반도체 지금 주가 떨어지고 있죠. 삼성하고 SK 반도체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어떤 지금 휴대폰 회사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반도체보다 뭐 60배에서 100배 정도 성능이 좋은 반도체가 또 나왔는데 그건 한국 기술은 아니에요. 한동안 팔리겠지만 반도체가 차세대 반도체로 지금 교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걸 알고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주식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을까요? 바이오 주식하고 게임 주식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대다수가 놀 거라는 것이죠, 앞으로. 뭐하고 놀죠? 게임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잖아요. 호주머니 이제 월급이 줄어들고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실제 아프리카 여행을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요? 가상현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즐기고는 싶은데. 가상현실로 가면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주하고 가상현실주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바이오주는 왜 주가가 올라갈까요? 반도체는 떨어지고. 바이오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본주의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본주의. 어떻게 되냐면은 물질을 합성해내는 정도로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래서 연금술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연금술 얼마나 유행했어요. 납으로 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진짜 새로운 연금술의 시대가 온 거거든요. 인간이 원자를
조작할 수 있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한정돼 있어서 그것이 달러의 가치, 화폐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돈을 더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찍어낸 것은 일종의 음모죠, 음모. 자본을 더 많이 축적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막 찍어내버리면은 뭐냐면은 국민들, 대중들은 더 가난해져요. 물가가 오르니까. 아무튼 부동산 땅값도 오르게 되고 그렇게 돼요. 돈을 막 찍어내버리면. 그래서 금이 달러를 지금 보장해주지 못하는데 어떤 인공지능 시대, 그다음에 인간이 물질을 자유롭게 아주 낮은 비용으로 조작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은 거의 모든 것이 점차 공짜화되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한 10년 전에 삼성 서울병원이랑 손을 잡고 우리 한국이 최초로 DNA 분석을 하고 그 DNA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 치료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자. 10년 전에 2007년에 그래서 딱 견적을 내봤대요. 그 사업을 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그랬더니 260억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DNA를 분석하는 비용이 지금의 거의 1000배 정도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은 5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어쩌면 원가는 5만 원일지도 몰라요. 원가는 우리 DNA를 쫙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그렇다고 DNA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그 비용이, 그래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 어떤 장치, 툴이라고 하기도 하고 킷이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분석하는 장치라든가 계측하는 장치라든가 센서라든가 이게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나를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가 100분의 1이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진 게 2만 분의 1로 떨어집니다. 가격이. 2만 분의 1로 가격이 다운됐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웬만한 사업을 할 때 10년 전에 1억이 필요했다면 지금 그걸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10년 전에 1억이 들었던 사업이 지금 10,000원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뭐만 있으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래서 지금 상황은요, 아이디어가 좋은 고등학생이 대기업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대기업. 제가 며칠 전에 삼성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그 기업은 지금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시가총액 10위권 이내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전체 말고 계열사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위기를 얘기해도 귀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참 바이오에 왜 바이오가 주가가 올라가는가 이제 그 설명을 해야 되죠. 그 뭐냐면 그래서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해보니까 이제 주요 질병 있잖아요. 당뇨라든가 암이라든가. 요즘 여러분 지금 암이요, 얼마 전까지 암 치료율이 8%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이제 한 10% 겨우 넘었을 겁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이 생각보다. 얼마나 복잡하냐? 여러분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때 바둑판의 그 경우의 수가요, 우주의 원작의 수보다 더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수하다 그러죠. 무수한 그 무량대수한 그 경우의 수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그 건강과 우리 세포를 늙지 않게 한다거나 다시 젊어지게 한다거나 건강하게 한다거나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거기까지 도달을 하려면요, 알파고 수준으로도 안 됩니다. 훨씬 복잡해요. 그 무한수 곱하기 무한수예요.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성능으로도
인간의 완벽한 건강과 노화 극복을 해결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세포가 복잡해요. DNA라는 게 엄청나게 똑같은 DNA인데 그 똑같은 DNA를 사람 몸을 딱 옮겨가잖아요. 그럼 달리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변검이라고 그래요. 변검. 중국의 공연 중에서 가면이 막 바뀌는 게 있어요. 똑같은 DNA인데 사람만 이동을 하면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남자한테 가느냐 여자한테 가느냐에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암에 걸리려면 우리 인체는 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8개의 방어막을 가지고 있대요. 8개. 그 8개의 방어막이 다 뚫려야지 암에 걸려요. 그 보호막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 질병이 인간의 몸에서 발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 그래서 어떤 그 스위치를 잘못 건드리면은 그 사람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스위치가 한 60개에서 80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질병, 두 사람이 증상이 똑같은데 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다 그러면 운동 부족으로 걸리고 한 사람은 빵을 많이 먹어서 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또 퍼센트를 조사해 보면은 당뇨병에 걸린 이유가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치료법이 이건 맞춤 치료가 되지 않으면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치료법은 뭐냐면은 뭐 한 60%는 치료되겠지. 다 예방 접종하세요 이거예요. 그거 잘못 맞으면은 1000명 중에 몇 명은 죽어요. 예방주사 잘못 맞아버리면.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WHO에 등록된 전 세계 질병의 개수가 13,000개가 넘는데 현재 인간이 정복했다라고 진단되는 질병의 개수가 500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 질병의 96%가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96%.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과학기술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 같죠. 아직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희귀병까지 다 해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DNA를 다 풀었거든요. 딱 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풀면 뭐해? 이 DNA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사람마다 다 틀린데 75명이 다 틀리고 또 그 DNA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의 스위치가 60개에서 80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바이오 계통에서는 연구할 거하고 사람의 그 건강한 삶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아직 머나먼 길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이 훨씬 더 발달해야만이 인간의 건강은 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 커즈와이라는 그 지금 구글에서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이 특이점이 온다 해서 인간이 2045년이면 자율수명의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2045년이면 자기가 더 살고 싶으면 더 살고 자살하고 싶으면 자살하고 안락사하고 뭐 1000년 살고 싶으면 1000년 살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그때부터.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전자제품, 컴퓨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예측보다 훨씬 빨리 옵니다. 50% 일찍 와요. 100년 후에 올 거다 하면 50년 후에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는 늦게 와요. 뭐냐면은 문화의 변화하고 생명 현상에서의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은 50년 후에 우리가 정복할 거다. 그럼 2배가 걸려요. 즉 2045년이 아니라 어쩌면 2080년대에 가야만이 인간의 DNA 작용이 거의 밝혀질 것이고 드디어 영노화, 진정한 영노화. 우리가 뭐 안티에이징 하면은 뭐 좀 덜 늙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안티에이징 화장품 그 가짜죠. 안티는 영노화, 그러니까 다시 젊어져야 되는 건데 그냥 천천히 늙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정한 안티에이징 기술이 나오려면 한참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에 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욕망, 젊어지고자 하는 욕망하고 건강해지고자 하는 아니 왜 아름다워지고자 하고 건강해지고자 하죠? 사랑받고 싶으니까. 왜 사랑받아야 되죠? 인간은요, 그걸 이제 매슬로우는
그거를 소속감의 욕구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소속감의 욕구하고 자존감의 욕구, 인간 욕구 단계에서 소속감의 욕구 다음에 자존감의 욕구가 오는데, 이거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그게 뭐냐면은 나 사랑받고 싶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당장에 똥이 마렵지 않고 춥지 않고 당장에 며칠 동안 굶지 않으면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욕구는 사랑받고 싶답니다. 그거보다 더 강한 욕구가 없어요, 인간한테. 그게 가장 강해요. 나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친구들이 나를 좀 이렇게 좀 칭찬해주고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더 강한 욕구가 없습니다, 인간한테. 물론 매슬로우가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바로 그 기본적인 욕구가 우리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모든 돈을 쏟아붓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 1000억짜리 빌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어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는데 그 1000억짜리 빌딩을 쓸까요, 안 쓸까요? 의료비로. 그걸 의료비로 쓴다면은 30년간 더 산다고 쳤을 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야 되겠죠? 자포자기 해버리면 뭐 치료 안 할 테니까.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욕구가 분명히 있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는데 1000억짜리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거 팔까요, 안 팔까요? 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악덕 기업이 해로운 화학물질을 방류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수돗물을 오염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70%가 암에 걸린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거 실화입니다. 그래서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변호사랑 손잡고 그걸 밝혀내죠. 그 회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얼마씩 받아야 되느냐, 그 돈을. 그때 에린 브로코비치가 받은 돈이 영화의 막판에 나오는데 그 수고비로만 받은 돈이 아마 200억쯤 됐던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각자 한 가정에 갔던 돈이 거의 20억에서 60억 손해배상비로 갔던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이제 그 자궁암에 걸려가지고 자궁을 적출한 한 아줌마가 나오는데 그 영화에 실존 인물인 거예요. 이게 실화니까.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협상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딱 줄 테니까 그걸로 퉁치자. 그러니까 좀 자세히 들여다보지 말자. 그 아픈 사람이 어떤 암에 걸렸고 뭐 해가지고 그럼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하기 시작하면 뭐 심리적인 정신 위자료까지 해버리면 금액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이걸 퉁치자라고 딱 협상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각 가정마다 얼마 나눠주고 이제 끝내자는 얘기죠. 그럼 변호사는 편하죠. 변호사 돈 버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버니까. 근데 변호사는 그걸 원하는데 에린 브로코비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버리면 이미 그 마을 사람들이랑. 그래서 퉁치자라고 더 큰 변호사 회사가 이제 붙은 거거든요. 그 사건에서 워낙에 큰 사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큰 변호사의 아무튼 법률 회사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 변호사가 퉁치자고 딱 하니까 에린 브로코비치가 딱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자궁의 가격이 얼마냐? 내가 돈 주고 사겠다. 그 자궁 떼내서 나 줄 수 있느냐?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궁 가격 얼마냐? 대답을 못해요. 아니 돈 준다고 자궁 수술하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궁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 자궁 떼서 줄 거예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건강이라는 것은. 그래서 향후에 모든 가치는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편됩니다.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예요. 그리고 바이오는 아주 급속도로 발달하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은 지금 알파고가 커제를 이긴 다음에 은퇴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그 하사비스가 뭐라 그래요? 알파고는 이제 과학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과학 연구 중에서 제일 돈 되는 연구가 뭐냐면 신소재하고 신약이에요. 지금 알파고는 신소재와 신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보다 더 발달한 이제 인공지능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건데,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 그 인간의 그 영로화라든가 건강과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정복하는 시간이 더 빨리 오겠죠.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은 바이오를 연구할 게 뻔하니까. 그것만 돈이 된다니까요 앞으로. 나머지는 다 그냥 거의 무료화가 되기 때문에 돈 되는 장사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거 말고는. 인간의 건강과 아름다움 말고는 돈 쓸 데가 없다고요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된다고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양자 컴퓨터도 의학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성능 좋은 양자 컴퓨터. 그리고 나머지는 복제가 쉬워지고 제조가 쉬워지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10년 만에 벌써 10,000분의 1, 20,00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휴대폰 가격이 지금 한 100만 원쯤 하는데 이거 10,000원으로 떨어지는 거 얼마 안 걸립니다. 10,000원대로 떨어질 거예요. 휴대폰 가격이. 저는 5년 내에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5년 내에 이게 100분의 1, 휴대폰 가격이 100분의 1로 떨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예측이 나오고 있냐면 구글이 무료로 폰을 뿌릴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로. 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차세대 우리 한국이 지금 경제를 다시 일으킨다기보다는 좀 보전 정도 하려면 다시 후진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쪽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규제를 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DNA를 연구하고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가정에 최대한의 의료 혜택을 주면서 딜이죠, 딜. 일종의 생체 정보를 얻어내면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고 그 이제 지금 현재 그거를 지금 현재 법률로는 그걸 시도할 수 있는 회사가 보험회사래요. 보험회사가 중간에서 그 딜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생체 정보를 우리가 다 확보하고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걸 허락해주면 우리가 당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건강에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삼성생명에도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속도가 너무 느려요. 외국에서 그 바이오 헬스케어의 진화 속도가요.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인의 전체 생체 정보를 미국 회사나 유럽 회사나 중국 회사에 주게 생겼다 이거예요. 안 주고 못 빼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 지금 어디 아프십니까? 우리한테 당신의 DNA와 모든 생체 정보를 주면은 우리 회사에서 완벽하게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100% 보장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한국 의료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단지 뭐냐? 다 흩어져가지고 통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의 그 차트가요. 서로 호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같은 서울대병원인데도 안 된대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모니터 그거하고 뭐가 코드가 또 달라가지고 서로 호환이 안 되는 지경이에요. 근데 이미 외국에서는 각 병원마다 그걸 EMR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라고 그래요. EMR. 각 병원의 그 EMR이 다 다르니까 그것을 상호 호환시켜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팔아먹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 그 회사 이름이 있다 제가 적어놨는데 지금 잠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시스템을 산 그 병원의 그 퍼센트를 봤더니 미국이 한국의 60배예요. 미국의 병원들은 이미 서로 호환되지 않은 것을 호환되는 시스템에 붙여가지고 의료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더 완벽하게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60배나 뒤쳐져 있어요, 한국 의료가.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전 국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좀 흥분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좀 애국자거든요. 애국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뭐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저는 눈만 뜨면은 민족과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이유 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공부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한 가정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내가 좀 보태주지만 빨리 너는 독립을 해야 된다. 너가 벌어서 너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앞으로 내가 버는 돈은 절대 내 가정에 투입시키지 않겠다. 사실 연애할 때 이 얘기하고 결혼했어요. 아예. 왜? 이 얘기 안 하고 결혼하면 나중에 문제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저는 연애 시절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농담인 줄 알겠죠? 그죠? 근데 저는 농담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이제 아마 내년쯤에는 그 집사람이 번 돈으로 우리 가정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쯤에. 지금은 제가 보태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제가 번 돈은 전부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써야죠. 100%. 자, 인간의 상상력 얘기를 좀 하기 전에 휴식을 해야 되겠는데 이 얘기하고 휴식할게요. 이게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동시에 우리 세포와 두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라든가 이런 의사라든가 수학자들이 인간의 두뇌, 인간의 세포가 양자 컴퓨팅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뉴런 세포인데 뉴런 세포 안에 있는 축색돌기, 그러니까 모든 세포에 이게 다 있어요. 미세소관이라는 것은 세포 골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포가 형성되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무슨 전봇대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무슨 철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골격 빈 공간 내에서 굉장한 다른 차원이 숨겨져 있고 거기서 양자 컴퓨팅 현상을 보인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이 신기 같은 거 있죠. 신기, 영감, 미래 예지 능력. 꿈만 꾸면은 뭘 맞춰. 이렇게. 저는 실제로 로또 1등 꿈을 2번 꿔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로또를 열심히 하던 때가 아니라서 한번 샀어요. 그 번호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안 되네. 근데 그 다음 주에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안 샀어요. 꿈에서 컬러로 현수막으로 보입니다. 로또 그 숫자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외국에서 굉장히 확률이 높게 복권에 당첨되는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받은 그 복권 금액만 65억이 되는 거예요. 나이 먹은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이제 기자가 갔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복권에 잘 당첨되세요? 했더니 저는 꿈에서 본 숫자만 적어요. 이런 거예요. 답이 너무 심플해. 꿈에서 본 숫자만 적어서 그런 거예요. 땡. 비결이 없어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어떻게 미래를 먼저 감지하는 거죠? 감지하냐는 거죠, 인간들이. 그건 저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모든 인간이 그 능력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하지만 이런 법칙이 있어요. 뭐냐? 믿지 않는 자에겐 그 능력이 발현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그 능력이 찾아오지도 않는다. 네. 근데 저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다 믿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예술가잖아요.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차원이
이미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걸 느끼면서 한번 세상을 살아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휴대폰도 울리고 하니까 이제 어차피 휴식 시간입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예. 나중에 이제 진동으로 바꾸시면 되고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신 분 갔다 오시고요. 켜져 뒤에 다시.